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철수의 4부 시작합니다. 자,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어보는 사건 그건 이랬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쉬었고요. 2주 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온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지냈습니까?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께서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번 전화로 연결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승 의원님. 네네. 예, 이름이 바뀌었죠? 예, 저희 회사 저희 회사 형사뿐만 아니라 법무까지 같이 좀 외연을 확장해서 저희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상사, 국제 형사 여러 가지 뭐 외국인 출입국 이런 것까지 다 통과를 해서 조금 같이 연구를 하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된 일이네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자, 올해 추석은 대형 사건 사고 없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명절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네. 무슨 칼부림 사건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49세 남성 A씨가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7시경에 경남 창원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지인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던 주점에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인데 당시 피해자 B씨를 포함해 내부에 5명이 있었지만 정작 사망한 사람은 B씨가 아닌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오후 11시경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칼부림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 40대 남성 A씨가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중랑구 길가에서 또 다른 40대 남성 B씨를 준비해온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 각자 여자친구들이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대신 싸우겠다며 실제로 만나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B씨가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려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흔히 말하는 이거 보고 현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승 의원님. 네네. 참 아니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네네. 좀 의아스러운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앞선 사건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두 번째 사건 모두 다 굉장히 죄질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죠. 먼저 흉기를 준비해서 갔고 또 첫 번째 사건은 한 사람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당연히 살인죄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기타 등등 어떤 죄들이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될 건데요. 앞에 있는 사건도 거의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형은 사실 이렇게 살인미수라 그러지만 이 미수가 장애미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했지만 결과가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살인죄라 할지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도 사회적인 경종을 위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이런 황당한 사건, 흉기를 이렇게 무슨 대로에서 휘두르는 이른바 칼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박 변호사님? 이 폭력은 적절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자친구들을 대신해서 이른바 현피 다툼을 벌인 사안은 이러한 폭력 범죄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기에는 하는 생각이 성인에 이르러서도 유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모든 범죄의 근간에는 폭력이 있는데 폭력은 단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 폭력이 상습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3, 4년 전부터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도 상당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승 의원님 말씀 드릴까요? 저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분노의 게이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칼부림은 절대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무리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피의자가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또 다른 사건 하나는 보니까 이것도 좀 황당하네요. 보니까 네네. 그냥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 그렇습니다. 20대 A씨 등 3명이 지난 16일 오전 1시경에 경기 시흥시 백오동 번화가에서 또 다른 20대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 일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B씨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 나쁘니 좀 맞자며 일면식도 없는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B씨가 폭행을 당한 이후에 A씨 일행은 B씨로 하여금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B씨는 차만 가져가도 좋으니까 자신을 놓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A씨 등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운전대를 찾게 됐는데 오이도에 갔다가 다시 백옷으로 돌아옵니다. 20분 남짓 이곳저곳 운전을 하면서 겨우 풀려나게 됐는데 운전하는 동안 혹시나 폭행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에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압박을 느낀 A씨 등 폭행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한 뒤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범인들은 인근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중후반의 남성 3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참 황당한, 기분 나쁘니까 좀 맞자라니. 예, 저 승희 의원님, 참 이유가 참 황당하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게 사실 축폭이라고 방금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굉장히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이게 술을 먹는 거야 뭐 그거 누가 무엇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뭐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술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행동까지 나아갔을 때 술이 절대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종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방금 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취 상태라서 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폭행을 보면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들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폭력의 습벽 때문에 한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폭력을 행사했고 그 사이에 자동차 운전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죄질 역시 이 범죄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냥 술이 모든 사건의 폭력 사건에 절대로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승 의원님께서 방금 트라우마 말씀하셨는데 박 변호사님, 네네. 이게 이런 식의 폭행을 당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엎드려 빌기도 했답니다. 이 덩치 큰 남성 3명을 혼자서 상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긴 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 현재 피해자 이유도 모른 채 낯선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이다 보니까 밤길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밤잠을 설치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여성이나 아동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정신적 트라우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승 의원님, 네네. 방금 저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수하고 사과했다고는 하는데 네네.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사실 지금 같은 사건은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이게 형법상으로는 특수폭행이고 폭처법상으로는 공동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의 의사를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부터 이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수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자수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 물론 뭐 사과했다는 점은 양형의 다소간의 참작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전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시점이나 자수 시점 봐서 사실 뭐 어떤 감형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 변호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치 4주 정도의 부상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치 6주 이상이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경부터 경찰과 검찰이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묻지마 폭력,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폭력은 전치 4주 이상이면 예. 초범인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라 이 사안에서도 합의나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중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구속도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또 이 사건도 역시 술에 취한 사람이 피의자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네네. 여성이네 보니까 정 의원님. 네네. 이 사건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어난 지는 이미 2달 정도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예. 평소에 산책을 즐기던 A씨 가족들이 벤치에 쉬고 있는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그 A씨의 아들이 중3이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3인 아들에게 맥주캔을 건넸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맥주캔을 받지 않으니 이 여성 그 중3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화가 난 그 A씨 그 아버지는 예. 그 여성을 이제 좀 이렇게 좀 가지 못하게 제지를 했는가 봐요. 제지를 하니까 여성은 욕설을 내뱉었고 역시 그 A씨의 그러니까 아들의 뺨도 때리고 A씨의 뺨을 때린 후에 저 갈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예. 이제 사실 도주를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도주를 시도했는데 그때 A씨가 다시 한 번 더 막아서 자 쇼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은 쇼하지 마세요. 제발 이라면서 네네. 자신의 휴대전화와 주먹, 팔꿈치 등으로 A씨를 무차별 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A씨가 착용 중이던 마스크까지 강제로 벗겨졌는데요. 이 와중에 경찰이 오니 이 경찰에게 네. 그 피해 여성은 내가 성추행 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네네, 뭐 팔을 잡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 피해자 남성분이 네. 남성 아닙니까? 사실 뭐, 네네. 뭐 사실 그 위력을 많이 발휘했다면 네. 당연히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지만 가만히 있었던 이유, 박 변호사님. 이거 아니나 다를까 그 예.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인 40대 가장이 예.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냥 원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오해가 생길까 봐 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가해 여성은 경찰에 성추행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예. 이로 인해서 여성의 폭행은 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10분간 지속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되죠. 예.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들 역시나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승 의원님. 근데 이 네네.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한 2달 전쯤 전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공분을 사는 이유가 네네. 이 지금 40대 가장을 때린 사람이 20대 여성인데 뭐 네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사후 수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 피해자 측은 그 가해 여성이 와서 진정 어린 사과와 그 다음에 자필 반성문을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가해자 측에서 아버지와 그 딸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려고 할 때 그 A씨 측이 지금은 만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A씨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는 내가 뇌 진탕도 좀 발생하고 치료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때는 만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만나는데요. 이때 이제 그 가해자 측에서 했는 진술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불편한 모습을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 가해자 측 아버지가 혼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가해 여성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회사 일이 바빠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진술하는데 예. 사실 사과를 할 때 과연 회사 일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이때 그 가해자 측 아버지가 조금 뒤에 다시 해명을 하는데 사실 회사 일도 바빴지만 그 당시에 뭐 약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같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말을 뒤에 덧붙이는데요. 결국 회사 일이 가장 중요했다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느냐라는 점이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여성을 이제 좀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좀 퉁명스럽게 그러면 기다리시든지라고 했다고 피해자 측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에 가해자 측, 피해자 측 이제 더 이상 합의의 마음은 없고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을 사건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가해자 측도 법적 대응대로 법적으로 그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법적 책임, 법 판단에 네. 따르겠다는 말 같은데 네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해 여성 측은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네. 중한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 피의자 입장에서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묻지마 폭력 사건인데다 예.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범행이 지속되었고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장을 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사건입니다. 예. 동종전과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사과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 자 승 의원님 이거는 저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죠. 노엘 네네. 또 사고를 사실 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맞아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요. 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분명히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됐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몰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몰다가 또 음주운전의 상태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사실 불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건데 지금 노엘 씨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그 음주 측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는 의미에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지금 포함되어서 수사 중이고 그 당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예, 도대체 진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만취 상태라서 예. 일단 지금 다시 소환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연 이러한 행동을 했는 노엘 씨 자기는 자기 책임을 분명히 진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그랬는데 박 변호사님 이번에 네. 어떻게 실형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원천적으로 막아둔 네네. 상태입니다. 예.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1년 실형에 더 큰 문제는 집행유예 종전 집행유예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었습니다.